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른 아침부터 2019 KR IGF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은 트랙 A 모두를 위한 인터넷이고요. 유스 세션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 현장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인터넷 트랙의 유스 세션을 담당하게 된 사회 이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유스 세션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역사상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스 세션입니다. 어제 막 기말고사를 마친 고등학생부터 이제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시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패널분들을 제가 어렵게 모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유스 세션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제안서를 작성하고 한 사람 연락을 하고 거절을 받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하는데 정말 피눈물 한번 흘렸었는데요. 또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세대 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요. 마이크를 쥐고 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난생 처음인 패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떨려하고 저 패널 왜 저렇게 긴장하지라고 할 때 그 떨림 함께 이해해 주시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와 함께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패널 디스커션에 앞서서요. 워크숍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패널 소개를 마치고요. 대표 발제를 할 것입니다. 대표 발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총 3가지의 아젠다가 있는데요. 그 아젠다를 하나 소개하고 15분 정도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마이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저희는 따로 Q&A 세션 대신에 이제 글로벌 IGF 행사를 보면 이렇게 스탠딩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션을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혹시 제안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줄을 서가지고 이제 바로 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스탠드가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 앞좌석에 앉으셔가지고 손 들고 바로 의견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엄청 긴장되고 뭔가 개회식의 그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주 편하게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세대 간의 대화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딱딱함을 깨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딱딱함을 깨트리고 한번 인터넷이라는 공통 분모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소조가 길었죠. 바로 패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담당해 주신 이용자 부분의 대학생 이나경 님이십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해 주실 기술계 및 학계 부분 외래 교수 민무홍 님이십니다. 교사의 생활을 마치고 현재 유튜버와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산업계 부분 구부승 님이십니다. 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온 이용자 부분 고등학생 김민성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국제 경제를 교수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분 강사 조윤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파릇파릇한 또 대학생이죠. 이용자 부분의 대학생 최선호님이십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션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패널부터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긴장 푸시고 얼굴 조금만 웃어주시면서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반적인 패널 디스커션에 앞서서 저희가 발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는 이나경님께서 이번 워크숍의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2019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의 문화로 정착한 인터넷의 파급력에 대해서 하나의 재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적이지만 이를 놓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의 확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 중 하나이자 문제의식의 기반을 얘기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을 키워드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인터넷 세대입니다. 이 말인즉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의 상용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의 역사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1990년대 중순 이후 인터넷은 문화와 상업 등의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라 보았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그 이면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혹은 사회와 사회의 갈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중독, 개인 정보의 유출, 인터넷의 불평등 등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과 그것의 경제적 의미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인터넷은 주의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을 인식하며 기존의 시각에 내재된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요 아젠다는 세 가지로 첫째, 일상에서의 인터넷, 둘째,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과 인터넷 의존도, 마지막으로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기술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기성세대와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년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대화에 좀 더 집중하여 해결안을 모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발제해 주신 이나영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바로 첫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기 전에 제 소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청년과 같습니다. 제가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왔는데요. 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을 우리 삶에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 이동기라고 하고요. 네, 바로 첫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 소개는요, 요즘 가장 핫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유튜버 겸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구부승님께서 첫 번째 아젠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부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 일상 속의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사실 일상 속의 인터넷이라 하면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많은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제 작년까지 제가 학교 현장에 있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굉장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을 저는 이제 주로 유튜브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 소개 글을 위해서 처음에 이 일상 소개 인터넷에 대한 소개를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는, 제가 원래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 점의 형태에서 시작되었다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형태의 확장성과 발전성을 보여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인터넷을 개발했던 소수만 있었다면 90년대 00년대 그다음에 2010년대를 거듭하면서 90년대에는 주로 20대 청년들 위주로 이제 유행을 타면서 시작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심지어 50대에서 60대까지도 대다수가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돼 있고요. 궁극적으로 미래는 전 국민 100% 이상 100%에 달하는 전 국민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 모두가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굉장히 그게 이슈가 많이 돼요. 제가 이제 진로 상담부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그 내용인즉슨 결국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고 이러한 것들을 촉진시키는 게 지금 현재 현행 도입되고 있는 5G 그 이제 인터넷이다라고 교수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크지?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수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첫 번째 발제를 소개했을 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연결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일상 속의 인터넷에 이제 모든 국민이 연결이 된다면 결국에는 개인의 보안이라든지 인터넷 의존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막고자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인터넷 문화를 어떻게 한번 개선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한번 논의를 해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단계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도 긴장을 했나 봐요. 네. 제가 또 마이크 잠깐 뺏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패널분들 중에 일상 속에서 본인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의견을 나눠주실 패널분 계실까요? 네. 그렇다면 네. 사실 최근에 제가 뭐 젊은 세대니까 당연히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 하면은 보통 월드와이드 웹에 접속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네이버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그동안은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집에 특이한 걸 하나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클로바라고 N사에서 나온 그 인공지능 그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그걸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 더 내 삶이 좀 바뀌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는. 그 다음에 편리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걔한테 좀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죠.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도 이제 한 개, 두 개씩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한 건데 이거는 그 폰을 바꾸면서 요거를 차기 시작했어요. 이게 갑자기 기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스마트워치. 긴장해서 나름 스마트워치를 이제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저는 그냥 시계 용도로 그냥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아서 뭐 운동할 시간이에요라고 알려주고 그래도 운동 안 합니다. 운동할 시간이에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요 이제 폰 앱에 이제 헬스 데이터에 차곡차곡 제 데이터를 쌓아주더라고요. 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놀랐어요.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한데 한편으로는 좀 무섭더라고요. 어떤 측면이 무섭냐면 제 개인정보라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같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상 속의 인터넷은 앞으로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이제 많이 침투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이 웨어러블 기기를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참 당황스럽게도 저는 좋은 면이 많았습니다. 이게 운동을 잘 하지 않았는데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때 운동을 이만큼 해야 된다, 너무 운동이 부족하다, 오늘 너무 과했다, 또 살살해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알림을 주는데요. 제가 3일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이 기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사실 꽤 괜찮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인데요. 해킹을 당하니까 우선 제가 제 개인 정보를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제가 그 정보에 대한 주인인데 제가 접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도 바로바로 풀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이제 이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또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프라이버시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모두를 연결해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그래서 참 저도 양면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사용하는 게 또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강사로 계시는 조유민님께서 여러 가지 인터넷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국제적인 친구들과의 사례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윤희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구부승 컨설턴트님께서 이제 편리함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제가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혹시 여기서 1599의 8000번이 어떤 전화번호인지 아시나요? 1599의 8000번. 네, 그 신한은행 고객센터인데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저는 이제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전까지 텔레뱅크를 사용해서 이제 계좌 이체를 하고 이제 잔액을 확인하고 다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잔돈을 다 들고 가서 은행에 그 혹시 아시나요? 그 보내실 때 그 명세서 작성을 해서 앞에 수납원에게 주면 전달을 해주는, 이체를 해주는, 그렇게 하다가 텔레뱅킹을 사용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물론 이제 뭐 빠른말 서비스는 샵버튼, 다른 은행으로 이체는 2번 뭐 이런 거 다 눌러야 되지만, 일단 그나마 텔레뱅킹이 좋았던 게 가는 것보다는 빠르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핸드폰에 나의 공인 인증서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심이랄까? 이게 인터넷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굉장히 보안이라던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나마 텔레뱅킹을 사용했는데,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굉장히 똑똑하고 인텔리인 어떤 분께서 삼성페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굉장히 신세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갑을 깜빡하고 안 들고 왔을 때도 삼성페이로 다 들고, NFC 뭐 기능을 켜면 이제 그 교통카드 안 들고 왔을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안 들고 갔었으면 저는 이제 3번 환승을 해서 다 냈어야 됐는데, 핸드폰 삼성페이 덕분에 굉장히 편리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왜 삼성페이라는 그 존재가 핸드폰 하나에 연결이 되면서 저의 모든 일상을 이제 지배하고, 뭐 저한테 좀 날라오더라고요. 뭐 인터넷 쇼핑을 좀 많이 하면 이번 달엔 인터넷 쇼핑을 좀 많이 했다고 날라오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나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분석이 될지 좀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제 인터넷, 일상 속에서의 인터넷은 전 좀 국제적인 측면, 약간 외국과 연결성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같이 90년대 세대들은 이제 일반적인 인터넷 세대와 다르게 해외 문화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질감이 적고, 대신 이제 개방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해외에서 바로 직구를 하는 것도 많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좋았던 부분이 이제 교환학생으로 있었을 때 외국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뭐 여러 명이 있었겠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메신저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다음 달에 8월에 이제 와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누군가 뭐 근황을 알리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게 좋았고, 또 하나 더가 있었는데 긴장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커넥션 좋았고, 맞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과테말라라는 국가를 혹시 아시나요?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근데 과테말라가 이게 남미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안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 엽서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그런 거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우편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과테말라로 보낼 수가 없대요, 그 우편 패키지를. 그래서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뭐 인터넷 덕분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인터넷에서
좋은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조윤희님께서 이제 청년들의 인터넷에 대한 특징을 하나 꼽아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흡수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천리안을 사용하신다던가 이럴 때는 다들 한 번씩 혼나셨다고 들었었어요. 전화선을 뽑아서 인터넷을 연결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과도기적인 기술을 접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조윤희 패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텔레뱅킹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금융업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보수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만남과 동시에 저희가 창구에 직접을 방문해서 해야 됐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전화를 통해서 텔레뱅킹이 이루어지고 텔레뱅킹이 인터넷 뱅킹으로 진화하게 되고 또 현재는 이렇게 저희가 휴대전화 안에 카드를 넣어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까지 모두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페이 기술이 있더라도 저희가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면 이 삼성페이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빠른 인터넷 속도가 있더라도 이러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적인 기술들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아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바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있어서 일상에서의 인터넷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패널 분들 중에서 이러한 점이 좀 새로웠다라던가 우리 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의견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원래 처음에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 제가 쭉 봤었는데 요즘 뉴스 이제 신문을 직접 읽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특히 청년 측에서는 인터넷 뉴스가 대부분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는데요. 제가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토픽들을 좀 이렇게 뽑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대학생이신 최선호님께 한번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최선호라고 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인터넷 중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역할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뭐 공부할 때 모르는 점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 노래를 알아본다든지 또 요즘은 친구들끼리 점심 뭐 먹을지 저녁 뭐 먹을지 그런 것들도 다 인터넷에다가 검색해서 알아볼 때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이 정치 외교학과인데 그 수업을 듣다 보면은 요즘 인터넷에서 정치 뉴스나 다른 뉴스에서 댓글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여론이 형성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있는 댓글이 개인에게 생각보다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쉽게 노출되는 개인이 모종의 목적성을 가지고 작성된 왜곡된 그런 게시글을 보게 된다면은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되게 핫 이슈인 KFC의 그 닭껍질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바이럴 마케팅인 걸로 사실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정보를 쉽게 뭐 얻을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모종의 목적성을 가진 게시글에 의해서. 그래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일상에서 인터넷이 더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받아들이는 만큼 쉽게 본인의 사리 분별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또 하나의 인터넷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인터넷으로 주어졌지만 아주 많은 데이터 중에 참과 거짓 그리고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꼽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의 관점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백종원님께서 다양하게 뭐 요리 유튜버도 하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나경님께 한번 제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이제 인터넷은 당연히 저희 젊은 세대 입장에서 굉장히 일상의 그냥 일상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도 대체적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전부 다 인터넷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서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든지 이런 새로운 것을 접하는데 인터넷은 정말 큰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화장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많았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처음 접하는 화장이 굉장히 어색하고 좀 막막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문가에게 당장 쫓아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여쭤보고 싶었지만 사실 그러기는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인터넷이었는데요. 글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자들에게도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따라해 가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장을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제 하나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이제 취미로 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화장을 따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든지 제가 흥미로운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미리 검색을 해보고 후기를 찾아보고 간접적으로 그 제품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접하는 두려움을 허물게 해주는 좋은 기능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배우기 위해선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제빵 학원, 어떠한 학원, 요리 학원, 혹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컴퓨터 학원에 가야 했고 여러 가지 물리 공부를 하기 위해선 학원 혹은 학교에 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함께 다양한 정보,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요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리 책, 레시피가 있는 책에서 레시피를 보고 설탕 한 스푼 넣고 고추장 한 스푼 넣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 맛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꼈던 한 스푼과 실제로 그 레시피를 작성할 때 한 스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텍스트로서의 정보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인터넷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텍스트는 사진, 그리고 사진은 여러 가지 동영상 정보로 변경이 되면서 점점 이제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눈대중으로 이 한 스푼이 이 정도이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 요즘에 5G까지 나왔잖아요. 그 속도가 더 빨라짐에 따라서 예전에는 모니터로 봤었는데 이제 VR 글래스를 통해서 가상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한 스푼이 내가 이 글래스를 통해서 보는 이 한 스푼일 수 있겠구나. 이것처럼 물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고 그 인터넷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사용하고 재가공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첫 번째 아젠다를 먼저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첨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위해서 좀 마이크를 위해서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인터넷 진흥원의 김준원인데요.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이 바뀐 것 중에서 하나가 되게 블로거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면서 저는 이제 여행과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국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경험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이 주는 좋은 점이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되게 활용될 수 있는 블로그라는 건 요새 그래서 여행도 자유여행들이 되게 많이 해외여행을 자주 많이 가는
가게 된 것도 구글 맵이 있어서 되는 거 하나하고 아까 나중에 다른 데서 뭐 플랫폼 얘기가 나오겠지만 구글 맵이 있어서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갈 수 있고 거기에 약간의 교통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공돼 주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또 하나는 먼저 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쳐서 아 여기는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면 이런 데 가를 때는 어떻게 해야지 뭐 하는 것들을 거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이 얻었던 것들을 되게 좋았던 경험이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저기 인터넷 활용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블로그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상품 선전, 저기 장소 선전하고 이제 맛집 찾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기 하지만은 그것도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행을 할 때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뭐 맛있는 식당을 안 가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또 사고에 대한 범죄가 또 재발할 수 있는데요. 또 인터넷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분들을 막아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요.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과 인터넷 의존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아젠다에선 인터넷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지만 또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젠다 소개에는 민무홍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민무홍입니다.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 중에 제가 단점을 맡게 돼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들어가듯이 정보가 주는 어떤 가치나 그런 장점 속에 분명히 저희가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게 저 이번에 새로 생긴 유스 세션의 핵심이라고 들었고, 저는 그 핵심에 맞게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경험 위주의 발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세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 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유스 세션을 듣게 될 아니면 그들이 대상이 되는 그들은 분명 인터넷 세대가 맞지만 저는 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리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대를 한번 살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인터넷 세대가 너무 빨리 와서 저 역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보의 발전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저도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꽤 오래 썼습니다. 91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96년도에는 6학년이고 97년도 이제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98년, 99년 뭐 스타크래프트가 나왔던 시기고 저와 이제 함께 했죠. 학창 시절을. 그때 이제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걸 공부로서 활용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수준, 그다음에 뭔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뭐 궁금한 거를 묻는 수준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인터넷 생활이 벌써 20년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세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20년 동안 인터넷을 써왔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루에 하나씩만 글을 썼다고 해도 이게 20년이나 쌓이면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 이름을 치거나 제 아이디, 제가 매년 쓰는 그런 그저 아이디를 쉽게 바꾸진 않으니까요. 아이디를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과연 썼었나라고 스스로 돌아볼 때도 있고, 아 이거는 좀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는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위해서 하셨지만, 사실 SNS가 저는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나 혼자 쓰고 싶은 일기장도 있고 공유를 하고 싶은 일기장도 있지만, 이게 밤이 되고 새벽녘 술 한잔 하고 나도 모르게 그 SNS라는 공간에서 나만 간직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거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어떤 서비스에서 뭔가 글을 쓰게 됐을 때 사실 공유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걸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만회하기도 어려운 일들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어른들도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만약에 그런 SNS를 통해서 어떤 뭔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가 뭐 이불킥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 내가 이 글을 왜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하게 됐고, 제가 이 아젠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기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나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이제 포털 서비스나 구글에다 쳐봤을 때 어떤 글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포털 사이트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혹은 이름과 소속을 입력하게 되면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아주 다양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면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온라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정보가 유출이 되고 혹은 인터넷에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저희는 점점 더 인터넷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세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혼을 하실 때 자유 연애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맞선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소개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소개팅 할 때 상대가 궁금하면 어떻게 정보를 알아보셨나요? 전 잘 모릅니다. 아직 맞선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상대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셨나요? 네, 소개해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원하는 정보를 다 물어보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민감한 정보를 물어보실 수 있었나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선자도 생각해야 되고 상대 측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개팅이나 맞선을 할 때 주선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조금 더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모두가 이렇게 핸드폰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이름, 소속 혹은 직장명을 검색을 하면 열에 7명 정도는 낱낱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의 만나지도 않았던 이제 맞선을 봤던 혹은 소개팅을 했었던 상대의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의 데이트 현장을 사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기념일도 알 수가 있고요. 굳이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도 노출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민봉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모두가 추억입니다. 이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참 페이스북이 참 그렇습니다. 좋아요 하나를 받고 친구 하나가 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 친구하자라고 하면 친구를 받아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온라인의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중고 물건들을 페이스북 그룹에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 번은 소셜 미디어에서 멀어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북 계정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만에 다시 계정을 복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장 지금 필요한 물건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페이스북 이제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이제 다시 환영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물건을 파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플랫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어느 순간 다시 저에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제가 새로 물건을 팔게 되면 이때까지 팔았던 물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즉흥적으로 샀던 물건들이 보이고요. 팔면 안 되는데 혹은 너무 싸게 팔았는데 이런 정보들이 다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인터넷은 계속해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혹시 패널분들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본인의 경험이라던가 사례 혹시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누구로부터 뭔가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특히 좀 약간 좀 잘 안 맞는 그런 사람이랑. 근데 이제 그 어떤 분께서 제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저를 아는 다른 분께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당연히 뭐 저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연락처를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저의 연락처를 알고 싶은 어떤 분께서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다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네. 나의 연락처를 그렇게 쉽게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나한테 접근을 하는 것, 그런 게 되게 무서웠던, 그리고 인터넷 정보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아마 저는 여행해보지 못한 전 세계 국가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저 대신. 네,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 또 혹시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매년 선거철이 되면 저도 모르는 다른 구에서도 다른 뭐 시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유권자가 아닌데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인터넷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알 수 없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오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는 아직 초등학교 동창회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행사가 곧 다가오나 봐요. 7월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는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할 때만 취사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저희도 모르게 계속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정보가 너 정보가 되고 너 정보가 나의 정보, 우리 정보가 되어버리는 프라이버시가 혹은 다양한 아주 민감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이제 공공재가 된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한 가지 또 경험을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다들 보시나요? 유튜브 시청 시간이 매년마다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 조사에 의하면 조만간 텔레비전 대신에 유튜브가 다양한 미디어의 가장 메인 채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시청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만약 한쪽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영 미디어에서는 최대한 균형 감각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본인이 시청했었던 하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균형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컨텐츠를 보기보다는 추천된 컨텐츠들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편향된 여러 가지 컨텐츠와 여러 가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점점 더 내 입맛에 맞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밸런스라고 하죠. 그 균형이 깨지는 것 또한 인터넷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로그들, 사용 기록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 관련해서 이번 아젠다 관련해서 혹시 의견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이거 참여한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시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쉐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 조윤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정보가 공유되고 그랬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방어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우리 커뮤니티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언제쯤 그 의견이 나오나요? 네,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점심시간에 점점 가까워서 제가 네. 그나마 좀 최근 들어서 좀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 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윤이 이렇게 뭐 구글에 치면 한국대학교 조윤 치면은 뭔가 정보가 쫙 나오고 뭐 PDF 다른 기관에서 올린 PDF, HWP 파일 그런 게 뭐 제 소속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좀 나아진다고 느꼈던 거는 제 이름을 다 하지 않고 별표로 하면은 이게 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안 나오는 정보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그나마 좀 발달되고 있다. 제가 대학생 초반 때는 이름 다 넣었는데 요새는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도 전체 이름을 다 넣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별표 이렇게 한다던가 대신 전화번호 뒷번호만 넣는다던가 그런 게 좀 괜찮았다 느꼈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잘 전체 게시물 날려버리기, 네 전체 게시글 삭제라든가 아니면 제가 뭐 그 웹사이트에서 이건 좀 지워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한번 죄송해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김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그리고 또 그거를 제공하는 포털들이 많은 부분에 이익 창출의 근원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이런 부분에 구글세, 프랑스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구글세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그거를 많이 활용할수록 또 반대로의 급부로 그거를 이용을 하는 여러분들은 활용이고 어떤 데는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용을 해서 부를 창출하는데 그 부 창출하는 부분들의 그 밸런스가 깨지는 초기에는 그것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 한때 그 롱테일 이코노믹스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굴뚝 산업들은 소규모 대량 생산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성이 보장됐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오늘 한 20년 지난 지금을 보면 그 앞쪽에 섰던 그 굴뚝 산업 대신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GN 뭐 여러 가지 다들 그쪽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다른 쪽은 굉장히 또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지만 나이 들어서 꼰대 같은 소리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참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넘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한테 충분한 동의나 뭐 이런 부분들 얻지도 않고 했는데 또 동시에 나한테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써먹었는데 왜 그런 베네핏은 안 주나? 뭐 메일 쓰게 해주고 스토리지 좀 많이 쓰게 해주면 그게 달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담론이 조금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사실 전 듣고 싶어서 이 세션에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제가 물어보니까 옆에 경제 세션에 돈 버는 세션으로 다 갔다 그러고 매년 그러긴 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더 전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동기 씨가 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이동기 씨와 함께 다음 세대 부분에 현재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좀 간절히 하는 바람에서 의견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뭔가 패널 쪽에서도 의견 공유 원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관련된 정보 하나 받고 바로 플로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시간이 허락한다면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양쪽에서 다 같이 정보 보호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업들은 정보 보호 자체 기술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가에서 일정 금액이나 인원을 채용하고 IT의 비중은 얼마로 하며 정보 보호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외에도 일단 민간 기업이 서비스하는 것들도 어쨌든 공공처럼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라도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업이 나서서 이용자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페이스북을 시작을 하면 어떤 글을 올리는지는 굉장히 예쁘고 쉽게 설명을 해놔요. 근데 이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설정하는 법이 간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국계 서비스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국 분이 다시 번역을 해서 넣긴 하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하나하나씩 다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글 쉽게 올릴 수 있듯이 보안 설정하는 것도 좀 쉽게 설정할 수 있게 기업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랑, 또 아까 플로어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 자체도 이게 보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을 하고 너무 쉽게 동의를 눌러버린다거나, 저희 솔직히 앱 같은 거 설치할 때 이 앱을 설치할 때 어떤 권한을 가져가는지 다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 그거 다 확인하고 설치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인터넷에 앱 하나 설치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이용자가 직접 나서서, 또 이제 뉴스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말씀을 좀 쉬운 가벼운 얘기로 좀 나눴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든 또 일반인처럼 또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쓸 청소년들이 그런 쪽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플로어 측에서 의견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 앞으로의 비전, 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 서치 부분이거든요. 내가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만이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을 서치해서 자기 아젠다를 만들 수 없는가. 지금 여러분들 아마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는 우리 한국이 그만큼 더 좋은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인데, 그래서 빅데이터다 AI다 얘기는 너무 무수하거든요. 근데 현재 여러분이나 또 국가나 기업이나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정보예요. 아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 많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이게 내 거를 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볼 때 그럼 내 거는 안 주고 난 가져오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공유, 쉐어링이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갈 길은 아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젊은이들한테 그런 걸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서 사실은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군이 될 수도 있고 기업 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아젠다도 될 수 있더라.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이 얘기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젊은이들이 제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듣고 싶어요. 사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다음 아젠다랑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젠다가 청소년의 인터넷 문화 그리고 인식인데요. 저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러한 기성세대의 의견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아젠다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젠다는 이제 아마 저희 세션에서 최연소 참가자 같은데요. 네, 어제 기말고사를 막 마친 김민성님의 한번 아젠다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방화진 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할 아젠다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습관, 그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 주제를 듣고 나서 청소년이랑 어른들이랑 얼마나 사용률의 차이가 날까 싶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성인들과 아이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싶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학생들의 절제 능력을 믿는 어른들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휴대폰 보급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육 매체로서 휴대폰이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뺏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굉장히 뭔가 모순을 느끼고 이건 고쳐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어른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뭔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요즘 교육에서 협업이 굉장히 중시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청소년들은 모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질 않습니다. 구글 문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구글 문서에 들어가면 링크만 하나 날리면 그 모둠원들이 전부 다 그 문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영상통화로 아니면 전화하면서 문서에다가 같이 모둠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 너네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살면 나중에 한국인의 정이 안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청소년들은 뭔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대면조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겪는 제한인데요. 아까 전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터넷 뱅킹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학생들에게 뱅킹을 할 시간을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를 가다 보면 은행이 4시 반에 닫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이 없는데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하니까 뭐 나이 제한이 엄청나게 걸린단 말이에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려도 만 18세 넘고 17세가 18세 넘고 민증 만들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학교 끝나면 은행은 문 닫고 저기 계좌 개설하려고 하면 또 민증 만들어 오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저희 나라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법이 없냐라고 그냥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신한 그 주식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여권을 통해서 청소년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왜 아직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나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이제 저희 패널들이 아닌 플로어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세션이 끝나기 위해서는 플로어의 아주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방금 의견을 들으면서 느꼈었던 건데요. 예전에는 고등학생이 돈 쓸 일이 뭐가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학교에서 먹지, 저녁 학교에서 밥을 먹지.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번 고등학교를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저녁을 학교에서 먹지 않고 이제 나가서 식당에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커피 맛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더우면 학교가 온도 제한이 있어서 너무 더우면 어떡합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가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모든 시선들이 아주 안 입고 왔었습니다. 학생이 무슨 카드, 학생이 무슨 통장 했었는데 이미 트렌드는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대안책으로는 우선은 인터넷 뱅킹이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업 시간에 대한 한계를 풀었지만 여전히 나이 제한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류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터넷 그리고 지금 현직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의견 혹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바로 마이크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하신 분하고 비슷한 나이에 자녀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일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가면 뺏긴다. 뭐 요즘은 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애 때는 압수를 당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 처벌당할 벌점을 받고 그럴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을 하는데 얘랑 연락이 늘 닿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사이에도 공백이 생기고 오는 사이에도 공백이 생겨 학교에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왜 안 되는지가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같이 화를 냈죠.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 연락이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거기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뭐 저희도 핸드폰을 쓰면서 뭔가 일을 집중을 못하거나 어떤 수업에 방해가 된다든가 분명히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절대적으로 이건 잘못이야라고 막는 부분과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룰을 지키고 그 대신 가져와라고 하는 부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성세대랑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희 무조건 잘 모르고 하는 일이야. 너희가 틀렸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룰을 지킨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인터넷 뱅킹 부분도 저희 지금 요즘 애들은 체크카드 다 주고 그 용돈 거기로 주거든요. 그건 되는데 이건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의견에 그게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학교 문화가 애들이 커가는 거나 사회가 가는 걸 못 따라간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 측면은 제가 이제 그 자녀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미성년자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차일드 온라인 프로텍션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차일드가 아주 어린 애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사이버 공간이 그렇게 안전하기만 한 공간도 아니고 뭔가를
그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책임이 아닌 그걸 안전하게 하는 거는 부모, 학교, 기업, 뭐 정부가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의 의견까지 포함이 돼서 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신뢰라는 부분도 분명히 신뢰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러잖아요. 어디 보낼 때 너희는 믿지만 그 물리적인 공간에 갈 때도 거기 위험하기 때문에 뭐를 해라. 연락을 해라, 뭘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인터넷 가버넌스 논의에 참여한 지가 한 5, 6년 되면서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고 뭐 이용자 그룹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 자신이 진짜 스테이크홀더인가라는 식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럼 적극적으로 내가 의견을 개진을 하고 뭘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내가 그러니까 뭐 훈련이 됐던 인식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늘 계속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해오신 분들하고 달리 약간 이용자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 정체성 지금은 청년이지만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 주인의식이 또 내가 정말 고칠 건 고치고 내가 주장할 거 주장할 수 있는 채널이나 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 뭐 그렇다고 모든 게 청와대 신문고에 달려가서 다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의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채널이 그게 기업에 대해서든 정부에 대해서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무슨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전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유튜브 보고 너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더 혁신적이고 참신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마치 처음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의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다른 하나를 밟으면 멈춥니다.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이지만 도로에서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배운 다음에 라이센스를 취하고 운전면허증을 취하고 나서 이제 도로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터넷도 어떻게 안전하고 옳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리에 대한 인식, 특히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권리의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저희가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을 때 다들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소리바다라는 불법 사이트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작권이라든가 다양한 권리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조금씩 익히면서 이제는 이제 불법 음원을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뭐 멜론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음악을 듣고 이렇게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터넷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지금 김민성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었는데 뭔가 이 부분은 아직 조금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민성님? 내가 이 플로어에서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아직 조금 의견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청소년 입장에서 이제 기성세대에게 얻고 싶은 뭔가 꿀팁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의 꿀팁을 공유해 주실 분 혹시 플로어에 계실까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똑같은 서비스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김민성님 말씀하신 거에 좀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사실 저희 그 방송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중계를 볼 때 방송을 할 때 한 사람에게 클로즈업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권이나 인권이 어쨌든 사생활 침해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그 캠코더 뭐죠? 네, 그 카메라로 이렇게 그 길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중계를 하면서도 그 뒤에 있는 분들이 계속 찍혀 있는데 사실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것도 하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BJ 분들이 사실 최근에 성희롱 관련해서 사과를 한 부분도 있는 기사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재나 규제가 사실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제재나 규제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한 그 문화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사실 학생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성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마트폰 이용에 관해서 사실 저는 학교 때 사실 미디어 이용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 사용한 거에 비해서 교육량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인터넷 사용,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사실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혹시 패널 분들 중에 혹은 네, 고부승님, 네. 예, 그 제가 잠시 말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작년까지 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유튜브도 해봤고 이제 애들도 봐왔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사실 제가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 아까 그 산업적 측면 기업 하시는 분께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요 파트에 대해서도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로는 결국에는 교육 제도상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행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나 그 전반적인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은 사실 저희 때 배운 거랑 별 다른 차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그냥 학생들이 쓰는 건 저희 때는 그냥 휴대폰을 썼지 스마트폰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 휴대폰이 이런 거죠. 저희 윗세대는 삐삐를 썼다면 저희 세대는 휴대폰을 썼고 저희 그 다음 세대는 그냥 스마트폰을 도구로 쓰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교육은 국영수 사과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현행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들의 기능을 다양하게 완벽하게 쓰는 애들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반이나 이제 아니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그냥 손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코딩 교육이 이슈가 됐었죠. 코딩이나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런 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을 손을 들어봐라고 했었는데 4개 반에서 단 2명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앱이든 컴퓨터든 다룰 수 있는 학생은 없다는 거죠. 그럼 다 뭘 하느냐? 일단 주목적은 게임이겠죠. 네, 게임이 주목적이고 물론 다루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루는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학생들의 탓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 제도의 탓이거든요. 현행 학교에서 보면 그 아까 말해주셨듯이 그 인터넷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교육 시간은 거의 할애돼 있지 않습니다. 정규 시간으로요. 뭐 정보 시간
보통 정보 과목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요. 그 정보 과목은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행 제도대로 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했듯이 기업인들 분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인재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대로 간다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문이건 공대건 자연계건 이제 교대 사범대건 그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이해가 가능한 그런 학생들이 나오기에는 현행의 그런 입시 중심의 교육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단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논의한다고 해서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제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중요한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걔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당연히 유튜브 활동이겠죠. 유튜브 활동이고 이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실제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애들이 대부분 너희 그럼 어떤 방송을 하기를 원하니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게 게임 방송이랑 먹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먹방에 대한 위험성이 좀 대두가 됐었죠. 실제로 먹방을 하시는 분들 보면 18인분씩, 20인분씩 이렇게 먹거든요. 외국에서 먹방을 하다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위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이제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혈관을 막아서 바로 급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건강상의 문제로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그 뱅킹과 관련된 것들도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아무도 모르죠. 좀 실제로 이제 학생부에 들어가게 되면요, 요새 사설 토토라고 많습니다. 도박이죠, 도박.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토토라는 그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도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직하고 그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자주 오고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15분까지 이제 의견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면 이제 점심 시간이라 가지고요. 혹시 패널 쪽 혹은 플로어에서 의견 있다면, 네. 김민성님, 네.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컴퓨터,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솔직히 코딩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코딩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코딩을 뭐 즐겨서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즘 인터넷에는 무료 강의도 많이 풀려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겪어봤는데 저희 나라에서 실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 코딩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리즘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내가 영어로 쳐가며 힘든 거 배워가며 코딩 교육을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알고리즘 그냥 블로그로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그러니까 컴퓨터의 본질은 개발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자만 그걸 개발해주고 저희는 그걸 활용할 능력과 뭔가 그 개발자의 논리 체계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이 필요한 거지. 뭔가 그 내가 지금 나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니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김유선 군이 정확한 지적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도 뭐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영재 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제 경험을 잠깐 공유를 하면
최근에 그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돼서 지금 김민성 군 얘기한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 바꾸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한 가지 조금은 그 정정을 해주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코딩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불행하게도 현재 컴퓨터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가. 근데 컴퓨터 뭘 시켜 먹으려면 우리도 말을 알아먹어야 되잖아. 근데 불행하게도 현재는 코딩이라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언어라는 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한 발짝도 안 나가거든. 그냥 간단한 우리 뭐 C나 아니면 뭐 누구 이렇게 부르듯이 되는 거는 그거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컴퓨터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다만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부분이 프로그램 문법 구조부터 시작해서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 교육 지난 몇십 년간 맨날 우리 하는 얘기 그러잖아. 학교에서 십몇 년씩 배웠는데도 말하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왜 그럴까? 일상 용어를 안 가르쳐주고 문법하고 어문적인 영어 교육만 막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또 회화 교육을 옆에 또 병행하면서 해. 근데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대도 막 현재까지도 그럴 거예요. 영어 얘기하면 먼저 내가 관사를 뭘 붙여야 되나, 동사에 s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뭐 목적어 뭐 이게 사형식인가 오형식인가 막 이따고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거든. 그러다 보면 벌써 다 지나갔어요. 말하는 사이에.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뭐 이런 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바꿔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은 기다려 주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문제 중심적으로 바뀌는 건 맞고요. 그냥 다시 아까 얘기했던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궁금한 거는 뭐 예를 들면 김미성 군 같이 그런 은행에 가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 증명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은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니면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고 인터넷으로 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 다 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 뭐 어쨌든 그런 기회가 다양하게 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주인들을 많이 모아서 청와대 청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부분 그걸 이용하는데 우리 일하는데도 그런 청원을 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실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 인터넷이라는 거는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처음 만들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술자들 저같이 기술자만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해요. There is no king. 그 정도는 고등학생들이 알아듣죠. 그죠? There is no king이야. 누구도 한 사람이 주도해서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왕이니까 끊임없이 서로 토론하고 주장을 서로 내면서 누구 주장이 더 옳은지 그걸 막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금 그거에 불만이 많으니까 불만은 그 행동의 원천이에요. 그러면 김민성 군 같은 그런 불만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 좋은 점이 뭐예요? 예전에는 옆에서 물어봐서 아는 친구들밖에 안 되는데 인터넷에 소셜 네트워크 많잖아요. 소셜 미디어를 통하든 뭘 하든 블로그를 통하든 해서 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사람 없어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거버넌스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반대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개인이 가서 얘기하면 불만이 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불만이 아니고 새로운 요구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 저는 사실 좀 오늘 듣고 싶었던 게 우리가 요구는 많은데 왜 상대적으로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기를 사실 바라는데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갔을 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앱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미안한 얘기로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봤을 때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데 할 때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니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건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뭐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티 쪽에 관련된 그거 구분 없습니다. 인터넷 좋은 점은 전 그거라고 봐요.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제가 지난 거의 30년 동안 이거를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제 생업은 아니에요. 저도 전산학과 교수로서 제 연구가 있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인터넷이 좀 잘 되는 방향의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연결고리가 쭉 이게 안 만들어질까? 우리는 활용을 많이 하는데 불평 불만은 얘기했는데 그 불평 불만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바꿔나가는 부분에 주인이라는 생각이 왜 안 만들어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그럴 걸까? 아니면 노력은 충분한데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이 진짜 이제 앞으로 주인이 될 세대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뭐가 아쉽지 않아서 이쪽에 참여를 안 할 건가? 근데 오늘 뭐 좋은 일단 긍정적인 거는 이런 분들이 해서 우리가 유스 세션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안타깝게 우리 같이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막 얘기하는 데서 이게 몇 년 2019년 오늘 현실에 21세기도 벌써 10년이 20년이 지나간 이 마당에 처음 했다고 즐거워하는 게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주 네, 의미 있는 코멘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뤘던 아젠다는 여기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양한 아젠다는 저에게도 신선한 아이디어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변화와 폭의 스펙트럼은 어떤 기술보다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뾰족한 대안은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청년들의 시각에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여러분들 얼굴 잘 외워주시고요. 아마 저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인터넷을 위해서 또 힘써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믿으며 더 많은 인터넷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 청년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요. 이로써 유스 세션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